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휴장 와중에 이더리움 폭발.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3,0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급등은 업그레이드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원화 환율 얼마나 떨어질까? 같이 5에서 10% 오를 수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앞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최고치, 소비 심리에도 물가 다시 상승 전망. 지난달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2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외식 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4개월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원우입니다. 근래 들어 보기 힘든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많이 사들어왔는데요. 특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는 1년 9개월 만에 코스피가 2,680선을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들은 진심이다. 이렇게 좀 달아봤어요. 노란 박스를 보시면 코스피 선인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벌써 7조 원가량 이렇게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는 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피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다음 차트입니다.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어제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방어주까지 이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빨간 줄이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여기까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방어주에는 웬만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방어주들이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시장을 뚫고 아주 천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저PBR주까지 외국인들은 샅샅이 뒤져가면서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얘기고 어제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세 번째입니다. 녹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KT라고 이렇게 차트가 돼 있었죠. 금방 그 KT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상당히 올랐습니다. 다른 SK텔레콤이나 LG U+하고 좀 달랐는데요. 왜 다르냐? 여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그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방안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의 키는 외국인의 흐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파를 보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증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제 0.04%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휴장을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특별한 재료가 또 부재한 탓에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연휴 동안 관광객과 또 여행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내 여행객은 작년보다 34.3% 정도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덕분에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일시적인 여행 지출 증가이기 때문에 전체 소비 회복으로는 이어지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거래는 잠시 쉬어갔지만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을 좀 대비하면서 이 기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지역에서 또다시 후티 반군의 공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사이 홍해를 좀 지나고 있던 화물선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 직전에 놓이자 배를
대통령을 버리고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상대로 했을 때 자행했던 공격 중에 이번 공격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과 또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의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신 기사들 하나씩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와 관련해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Target to 5,200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전망과 관련해서 5,000포인트를 이미 S&P 500 지수는 돌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증시 낙관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5,200포인트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16일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2.9%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지금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목표치를 좀 수정해 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치를 제시한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내다본 건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휴장을 좀 끝내고 돌아오는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o award $1.5 billion to Global Foundries라는 기사고요. 미국이 글로벌 파운드리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15억 달러고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2조 40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에 반도체법을 발효한 이후 반도체 기업에게 제공을 했던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지금까지 받아왔던 보조금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대규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도는 현재 전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와 항공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른 기업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TSMC나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의 규모와 또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함께 이 반도체법을 자신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달 7일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 이전에 대충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slumps to 30-year low라는 기사고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중국 직접 투자 증가액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경기 부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 유치에 열을 좀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대중국 직접 투자액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1993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좀 살펴보자면 330억 달러고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44조 원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1993년에 있었던 275억 달러 이후에 가장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체크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자금의 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 기업의 이익과 또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주에 주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즉 MLF 금리를 2.5%로 동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억 위안 정도를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시킨 바 있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 직접 투자 금액 또한 함께 좀 늘어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제가 처리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요. China's government is urging
car makers to expand overseas라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좀 해뒀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좀 둔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overseas, 수출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또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겪게 되는 침체기, 즉 캐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통한 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좀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고 소비자도 지출을 좀 줄이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로 좀 보자면 지난해 전기차 성장률이 21%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7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수출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제친 비아디의 경우에는 유럽행 수송을 위해서 선박 구입을 포함해서 해외 판매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비아디는 올해 40만 대 수출 목표를 세웠는데요. 특히 올해는 다수의 고급 모델까지 함께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AI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takes aim at NVIDIA라고 쓰여 있듯이 엔비디아를 향해서 경쟁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AI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1,0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사진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9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을 좀 보완해서 엔비디아에 대적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하겠다라는 구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코드명으로는 이자나기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챗 GPT가 등장했던 이래로 AI 분야에서는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100억 달러 이상을 오픈 AI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와 암 모두 양측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고요. 어제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자금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자나기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동영상 AI 시스템인 소라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우리 장에서도 소프트웨어나 혹은 앱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기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오픈 AI로 만든 영상인데요. 명령어는 단 한 줄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여러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미술관 투어를 만들어줘 라는 명령어 한 줄이었고요. 잘 보시면 카메라가 이동하는 어느 순간에도 액자 속의 이미지가 전혀 변형되지 않습니다. 또 조명의 반사를 보면요. 액자 아래에 있는 그림자가 또 천장의 조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라는 텍스트 투 비디오, 즉 말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제는 시각적인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스템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한된 수의 창작자들에게만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정확한 출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주들은 미리부터 기대감 속에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지방에서 항암 치료 왔는데 일정이 꼬였다. 볼모 잡힌 환자들 분통.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의사를 한 명도 증원 안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인데 환자를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밥그릇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우려했었던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면서 19일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마비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이탈이 늘어나면서 진료 공백과 수술 차질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외래 진료 대기실이 인산 이내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2, 3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2차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골든타임을 지켜야 할 응급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교수 인력과 전임의들의 전공의가 맡던 당직 근무를 대신한다라고 하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들 인력의 업무에 피로도가 집중돼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2월 6일 의료집행부의 집단 행동과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어제 2월 19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진료 유지 명령과 의협집행부 2명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의료 테마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나노엔텍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케어랩스도 상한가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인성정보 역시 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지으면서 원격 의료와 진료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하루였고요. 빅5 병원 수술, 진료 일정 조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 전공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장기화될 때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은 부분이고요. 향후 2, 3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 앞가림 먼저 글로벌 중앙은행 4년 금리 동행 마침표를 찍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통화정책 각자 도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금리 인하부터 인플레이션 국면의 긴축까지 지난 4년간 보폭을 맞춰온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자 도생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와 침체 가능성 등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당장 이달부터 일부 중앙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3, 4월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뉴질랜드와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은 동결 또는 인하 수순에 들어선 다수 선진국 은행들과는 좀 다소 다른 방향의 모습입니다. 인하 시점 전망이 밀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스위스는 오히려 조기 금리 인하율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통화정책 전망이 안개 속인 것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영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수록 각자 도생의 기류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구 증가율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공급망, 그리고 주택 수요와 공급 등 저마다 다른 구조적 문제에 맞서서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기준 금리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 맨 밑에 빨간 줄로 마이너스 금리를 나홀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보여지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 전망 살펴보시면 미국은 3월 인하로는 일단은 후퇴를 했죠. 6월 이후로 인하가 첫 번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8월 인하 시점이 좀 유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뉴질랜드는
스위스는 물가 불안에 2월 인상 가능성도 높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3, 4월 중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스는 3월 인하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 제각기 사정이 좀 다른 모습이죠. 팬데믹부터 이어진 정책 연대가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월까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6월 이후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은 좀 적어들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와 일본의 경우에는 1, 2분기 내 인상이 유력하고요. 스위스는 조기 금리 인하론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출 2배 뛴 저비용 항공, 노선과 채용 늘린다. 네, 세 번째 소식, 항공사 관련된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저비용 항공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 실적 호조에 올해에도 꾸준한 여행 수요가 예상되면서 추가 인력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고요. 채용 역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99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나 급증했고요. 역대 최대인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모습인데요. 2월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티웨이 항공 역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은 1조 3,320억, 영업이익은 1,570억으로 일단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요 LCC 매출의 변화 살펴보시면 제주항공이 이끌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역시 좀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항공사는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던 화물 사업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상 최대인 14조 5,751억의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아시안항공 역시 매출 6조 5,32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지만 영업이익은 45%나 급감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LCC와 반면 대형사는 나란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쪽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눈으로 앱을 켜고 안내견 역할도 한다. AI폰 대전 펼쳐진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통신 행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는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의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는 첫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진출의 핵심 길목인 유럽 시장과 AI폰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능과 전략을 선보이고 이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AI폰은 생성형 AI 모델인 대형 언어 모델을 내장해 인터넷 없이 고성능 AI 기능을 구현하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S24는 자체 개발한 가우스와 구글 제미나이를 포함한 여러 LLM을 합친 부분이고요. 실시간 통화 통역과 문자 번역, 웹사이트 번역과 요약, 사진과 영상 편집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수장인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과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등이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AI폰 특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는 실시간 통화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서클 투 서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너의 매직 6는 사용자 시선에 따라서 앱 동작이 반응할 것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비보의 X100 같은 경우에도 70억 개 매개 변수로 LLM이 탑재가 됐고요. 샤오미와 원플러스 역시 함께 지켜보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AI폰은 2027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차지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유럽은 인도와 함께 삼성전자와 중국 제조사가 각축을 벌이는 몇 안 되는 격전지인 만큼 올해 누가 현지 AI폰 수요를 선점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혀지고 있고요. 중국의 AI폰 대부분은 자국과 인도 위주로만 판매돼 이번 MWC 출품이 사실상 글로벌 데뷔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고도화로 가속화할 전망이고요. 이 대세와 관련해 전략 발표 역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사 역시 챗봇 등 신기술 추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럽과 일본 등 인도 등에서 점유율을 좀 각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저 PBR주 끌고 반도체 밀고 1년 9개월 만에 코스피 최고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세로 코스피가 2680.26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터치했다는 부분인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의 상승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군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의 차트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관련했을 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이 약 10조 정도 매수세가 나왔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거의 외국인이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의 매수세가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점차 자금이 들어오고 수급이 확산이 되고 종목도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면서 어제의 주인공 역시도 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 좀 흐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던 게 처음에 24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저 PBR이란 종목군들은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ROE가 높거나 혹은 좀 자사주를 소각하던가 혹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기업들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금융주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순환매로는 보험 쪽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오르면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계속 저 PBR 종목군들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번 주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주 금요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6일에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외국인의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게 붙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나왔던 내용이 정부가 공기업에도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무거웠던 공사 관련 종목군들, 특히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공사 쪽이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요인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좀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시장처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해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좀 굉장히 갈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입김이 좀 많이 닿을 수 있는 금융 쪽이라든지 혹은 공사 쪽이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쪽이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저 PBR 종목군들의 순환매의 끝자락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순환매의 끝자락의 끝자락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 PBR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부가 상장 공기업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PBR주 상승의 끝자락이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26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대응 전략을 좀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다양한 종목군들 수혜 섹터가 있다라고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주사, 두 번째로는 금융주, 세 번째는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네 번째는 뭐 공사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의 대응 방법이 각자 상이하다는 점. 어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이 공사라든지 혹은 통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수급도 굉장히 그동안 잘 안 들어왔고 혹은 경기 방어주라는 특성도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잘 안 나오는 기업도 있어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작년 굉장히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력 난방비 인상하게 되면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군들이 과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 좀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 코스피에 7.8조 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반면에 개인은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개인이 어디로 들어갔느냐라고 보면 코스닥도 딱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오히려 개인은 차익을 하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냈는데 그럼 이 외국인이 과연 어디에서 팔까 혹은 어디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게 물량을 넘길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 역시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선물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점 라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일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대량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지금 같은 경우 보유자이신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6일 발표가 되기 전까지 기대감을 상당히 안고 올라갈 수 있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홀딩 그리고 26일 발표가 되기 이전에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26일이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우리의 대응보다는
예측보다는 대응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 관리했을 때 실제로 서프라이즈 할 만한 내용이 나온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섹터에서 조금 더 끌어온다면 추가로 주주환원 정책이 붙을 수 있는 쪽 혹은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붙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시기적으로 3월 주총 시즌이 맞물려 있어요. 최근 들어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행동주의 펀드가 붙으면서 지금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놔라. 배당 더 주고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더 소각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좀 선을 넘은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행동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여론 같은 경우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동주의 펀드 요구를 아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3월이 가면 갈수록 그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은 행동주의 펀드가 붙은 쪽. 기존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위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슈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26일의 분위기 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그 라인대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지금 무리하게 포트를 변경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신규로 접근할 필요도 없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 라인대에서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1일에 예정되어 있고 FOMC의 의사록도 있고 26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다. 그 이유가 저는 뭐 5%, 6%, 20%, 3% 정도 수익이기 위해서 지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낮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현금화를 조금씩 해두는 리스크 전략을 좀 이렇게 덜어두시는 전략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은 당분간 관망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 PBR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발표 전까지 홀딩 전략을 취하시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경우에 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혹은 금호석유 같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좀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조금 더 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볼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혜 섹터 코스피 내에서 찾아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펀더멘털로 S-오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 좀 볼까요? 차트로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DX, 엠텍 저 밑에는 뭐 스틸리온 있고 홀딩스 있죠. 그래서 중간 정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는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가 갑자기 이렇게 떴는데 사실 최근에 저 PBR주 주가가 이렇게 앙등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관련이 좀 없죠. 어제는 2차 전지주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포스코 그룹주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오늘은 뭐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약간 톤이 좀 낮춰가지고 있죠. 톤 다운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순조로운 투자 집행이 관건이다. 이미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쫙 올랐었잖아요. 근데 올랐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투자할 건지는 이미 발표를 놨으니까 그러면 그 투자를 하겠다는 곳에 과연 순조롭게 투자가 진행이 될 거냐. 왜냐,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나야지 25년 이후에 매출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가치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투자가 순조롭게 일어날 거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투자 이외에 본업에 있어서는 에너지 사업하고 철강 이쪽이 있는데 에너지 사업 쪽은 뭐 그냥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철강 트레이딩 쪽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에서 25년도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 들어올 거는 LNG 터미널 요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인데 이걸 좀 잘 보자 이런 얘기한 거고 제일 마지막에 에너지 플러스 2차 전지 소재 이쪽에서의 진행은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도 제목을 보시면은 뚜렷한 장기 모멘텀을 기다린다. 뭐 얘기할 거 없을 때 장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조금 낮다 이런 얘기. 그래도 주가는 뭐 출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모멘텀을 보고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밀려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분위기 좋을 때는 올라가고 분위기 현찮으면 또 다시 빠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LNG 터미널 얘기도 있고 친환경 사업 이런 관련되는 있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빨간 줄을 제가 좀 주시를 했어요. 지금 주주 가치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배당 성향을 25%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1년 내내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세후의 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 세후 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를 그 금액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금을 나누기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게 배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번 거에서 얼마나 주주한테 배당금을 줄 거냐 그거를 어려운 말로 배당 성향, 디비던드 페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25%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5% 숫자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적은 아니에요. 배당 많이 하는 데는 뭐 주주 환원 많이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KT 같은 데도 뭐 별도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50%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KT 주가 막 날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배당 성향을 예전보다는 조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1월 22일 그 뒤로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같이 올라오는 거에 뭐 편승한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시장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뭐 같이 좀 약간 올라왔는데 외국인들 기관 사흘째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기관한테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주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톤들이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의 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고일 볼게요. 공매도도 0.2% 그냥 시장 평균 정도로 있는 거죠. 지금은 공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LP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사는 거는 진성으로 사는 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작년에 한번 이렇게 요동을 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밸류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위쪽을 보시기보다는 뭐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내려오면 좀 저가 매수하시고 좀 트레이딩 쪽으로 센티멘탈 제가 주식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워드 PER이나 PBR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4.7배입니다. 14.7배. 코스피에 보다 한 50% 정도 높죠. 그리고 PBR도 볼까요? 1.6배. 물론 포스코 홀딩스보다 높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사실은 이 회사가 벌어들인 ROE를 보면은 0.6배는 높습니다. 이 회사는 ROE가 한 4%, 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정한 PBR은 0.6이 아니고 0.4, 4.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0.6에 가 있냐? 2차 전지 리튬 광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0.6 가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자원 개발하면은 PBR 1.6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낮지 않습니다. 목표가 보겠습니다. 슬금슬금 내려오네.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내려오고는 있다. 계속적으로 톤은 중립 정도나 중립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8%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S오일입니다. 자, 차트 보시죠. 최근에 국제 유가가 아주 강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한 번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2월 초부터 해가지고 브렌트, WTI 전체적으로 오르막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오르막을 타니까 미국의 그 정유 관련주, 석유 관련주들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올라가면 사실은 정유 관련되는 S오일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저는 제목을 여기 앞에다가 다른 걸 좀 다뤄봤어요. 밸류업 시대에 있어서의 S오일을 좀 다시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파란 줄로 돼 있죠.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가고 LG화학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S오일이 이제 위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S오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S오일 벌써 제가 한 최근 2달 동안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 레이더에 또 걸려 나왔습니다. 밸류업 시대에 있어서 S오일은 배당도 지금 배당 수익률 보니까 기대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 됩니다. 시장의 평균이 1.8에서 2% 정도 된다고 하면은 S오일은 실적이 이렇게 뭐 크게 좋아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2배 정도 되는 밸류, 그러니까 디비던드 일드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여전히 저평가 그 상태다. 그래서 밸류업 시대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지주사나 금융사나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삼성물산 아까 얘기하고 갔죠. KT나 뭐 어제 많이 올랐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S오일 같은 데도 영업은 뭐 꾸준히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배당하나 그리고 주주 환원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이제까지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이런 요인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SK증권은 현재도 여전히 과도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외국인이 주로 주포로 지금 나서고 있고 기관까지 가담을 하면서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는 하단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안심을 하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PER, PBR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S오일 상당히 낮죠. 6.5에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하향도 이제는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보이고 S오일 목표가 대비 28%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펀더멘탈 S오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만 미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네요. 오늘의 일면 저 PBR족 끌고 반도체 밀고 1년 9개월 만에 코스피 최고점. 추해주는 코스피 내에서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마지막 센티멘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펀더멘탈은 S오일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